여보, 당신도 이제 늙었어. 산송장이 따로 없는데 그 비린내 나는 택시 면허 붙잡고 있어 봐야 뭐해. 이제 그만 자식들한테 넘기고 편히 쉬어. 그게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사는 길이야. 아내 미숙의 입에서 나온 말은 송곳보다 날카로웠다. 40해 넘게 핸들을 잡으며 온갖 인간 군상을 다 겪어봤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내 심장에 정면으로 칼을 꽂는 건 길 위의 취객이 아니라 평생을 믿어온 내 아내였다. 비 내리는 창밖, 뿌연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 모습이 참으로 초라했다. 40년 전 첫 개인 택시 면허를 따던 날 우리 가족은 갈빗집에 모여 파티를 했다. 그때 내 손을 잡으며 고생했다고 울먹이던 그 여자는 어디로 갔을까? 내 등 뒤에서 칼날을 갈고 있었던 저 차가운 눈빛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나는 지금 우리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인가? 아니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인가? 도대체 우리 가족은 나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일까?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운과 재물운이 찾아가길 바랄게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68, 이제 몸이 시계보다 먼저 반응한다. 찌릿하게 올라오는 허리 통증에 나도 모르게 억소리를 내며 상체를 일으켰다.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미숙의 어깨를 바라보며 나는 조심스럽게 방을 빠져나왔다.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깊게 파인 주름과 거뭇거뭇한 검버섯으로 가득했다. 이 주름 하나하나가 다 돈이었고 자식들 뒷바라지한 훈장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부엌으로 나가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벌컥벌컥 마셨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니 정신이 좀 들었다. 아내는 어제도 늦게 들어온 모양인지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었다. 아들 준호놈이 먹다 남긴 배달음식 상자가 식탁 위에서 비릿한 냄새를 풍겼다. 38이나 먹은 놈이 아직도 제 앞가림도 못하고 애비 주머니나 넘보고 있으니 속이 터질 노릇이었다. 그래도 나는 소리내어 화를 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옷을 챙겨 입고 현관문을 나섰다. 밖은 진눈깨비가 섞인 찬바람이 불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 구석, 내 분신과도 같은 은색 소나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 문을 열자 찌든 담배 냄새와 방향제 냄새가 뒤섞인 내 인생의 냄새가 훅 끼쳐왔다. 운전석 시트는 내 엉덩이 모양대로 푹 꺼져 있었다. 시동을 걸자 엔진이 가르릉거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래, 오늘도 잘 부탁한다. 나는 핸들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다. 오늘만 잘 버티면 이번 달 할부금도 넣고 딸 소연이네 애들 학원비 보태줄 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도로로 나서자마자 카카오 호출이 울려댔다. 첫 손님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는 젊은 청년이었다. 아저씨, 좀 빨리 갑시다. 나 바쁘니까 골목으로 질러가요. 반말 섞인 말투가 거슬렸지만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40년 택시 인생에서 배운 첫 번째 기술은 귀를 닫는 것이었다. 좁은 골목길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데 청년이 뒤에서 혀를 찼다. 아니, 운전을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해? 면허 어제 땄어요? 늙으면 집에서 쉬지 왜 나와서 민폐야?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이놈아, 내 아버지도 밖에서 이런 소리 들으며 너 먹여 살렸다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달랬다. 참자 영춘아. 참는 게 이기는 거다. 저 녀석이 낸 요금이 우리 손주 녀석 장난감이 될 텐데. 나는 묵묵히 브레이크를 밟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남들 골프 치고 등산 다닐 때 나는 왜 이 좁은 차 안에서 모르는 사람들의 짜증을 받아내며 살아야 하는가? 문득 며칠 전 소연이가 전화해서 했던 말이 떠올랐다.
아빠, 이번에 준서 영어 유치원 보내야 하는데 보증금이 좀 모자라네. 아빠, 여유 좀 있지?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자식들은 내가 무슨 화수분이라도 되는 줄 안다. 내가 밤새 도로 위에서 졸음과 싸우며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화장실도 못 가고 참아가며 번 돈이라는 걸 그들은 알까? 정오 무렵 기사 식당에 들러 7,000원짜리 불백을 시켰다. 고기는 질기고 상추는 시들었지만 허기를 채우기엔 충분했다. 옆자리 김씨가 말을 걸어왔다. 박 형, 요즘 안색이 안 좋아. 좀 쉬면서 해. 그러다 쓰러지면 누구 손해야?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쉴 팔자가 되나? 우리 막내놈 장가도 보내야 하고 손주놈들 용돈도 줘야지. 내가 움직여야 집구석이 돌아가는데 어쩌겠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정말 내가 없으면 우리 집이 안 돌아갈까? 아니면 내가 가져다 주는 돈이 없으면 안 돌아가는 것일까? 나는 식사를 마치고 다시 차에 올랐다. 오후엔 비가 더 거세졌다. 빗줄기가 와이퍼를 때리는 소리가 마치 채찍질 소리처럼 들렸다. 퇴근길 정체에 갇혀 있을 때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다. 들어올 때 삼겹살 좀 사와요. 준호가 고기 먹고 싶다네.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빗길 운전 조심하라는 안부 한 줄 없었다. 그저 필요한 것만 적힌 명세서 같은 문자. 나는 한참 동안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봤다. 나는 이 가족에게 무엇일까? 그저 돈 벌어다 주는 기계일 뿐인가? 집에 도착하니 밤 11시가 넘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다. 거실에선 아내와 아들이 웃으며 TV를 보고 있었다. 왔어? 고기는 사왔지? 준호 놈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검은 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아내는 봉지를 가로채더니 부엌으로 향했다. 오늘 벌이는 좀 어땠어? 이번 달에 보험금 나갈 게 많아. 최 설계사가 조만간 들른다니까 좀 넉넉히 준비해둬요. 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갔다. 씻지도 못한 채 침대에 걸터 앉았다. 무릎이 끊어질 듯 아팠다. 내 방은 집에서 가장 해가 안 드는 북쪽 방이다. 아들은 제일 큰 방을 쓰고 딸이 쓰던 방은 창고처럼 변했다. 이 집의 주인은 나인데 나는 왜 이 구석진 방에서 숨을 죽이고 있어야 하는가?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물었다. 영춘아, 너 정말 괜찮은 거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냐? 하지만 대답해주는 이는 없었다.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 속에서 나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웃음이 나중에 피눈물이 되어 돌아올 줄은. 나는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그대로 옆으로 쓰러지듯 누웠다. 내일도 새벽 4시엔 일어나야 한다. 그래야 우리 가족이 웃으며 고기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다. 그날은 유독 안개가 짙게 낀 아침이었다. 평소보다 몸이 더 무거웠지만 나는 어김없이 핸들을 잡았다. 사거리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앞으로 쏠렸다. 목이 꺾이는 느낌과 함께 강한 충격이 전해졌다. 정신이 아득해졌다. 어이 아저씨, 괜찮아요? 뒷차 운전자가 내려서 내 창문을 두드렸다.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내 차 뒷 범퍼가 처참하게 찌그러져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가슴도 함께 찌그러지는 것 같았다. 상대방은 젊은 여자였는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보험 처리를 하고 사고 수습을 마친 뒤 나는 근처 정형외과를 찾았다.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 앞에 앉았다. 의사는 내 사진을 한참 보더니 안경을 고쳤었다. 박영춘 씨, 이번 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척추 협착증이 심각합니다.
무릎 연골도 거의 다 닳았어요. 40년 동안 운전만 하셨다니 오죽하겠느냐마는 이제는 정말 쉬셔야 합니다. 밤샘 운전은 고사하고 낮 운전도 3시간 이상 하시면 위험해요. 이러다 정말 마비 올 수 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나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운전을 못하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평생 핸들만 잡고 살아온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무얼 한단 말인가. 병원을 나오는데 다리가 휘청거렸다. 병원 앞 벤치에 앉아 담배 한 대를 물었다. 금연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오늘만은 참을 수가 없었다. 이제 끝인가? 내 인생의 엔진이 수명을 다한 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사고 난 차를 공업사에 맡기고 버스를 탔다. 수십 년 만에 타보는 버스는 낯설고 불편했다. 집에 들어서니 아내가 거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다. 어머, 선우 씨. 응, 이번 달 배당금 잘 들어왔더라고. 고마워. 응, 우리 남편? 말도 마. 요즘 골골대서 걱정이야. 돈줄 끊기면 안 되는데 말이지. 아내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메웠다. 나는 현관에 서서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다. 돈줄 끊기면 안 되는데. 그 말이 화살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다. 내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내 지갑이 걱정되는 것이었나. 나는 일부러 크게 기침을 하며 들어갔다. 어머, 당신 왔어? 웬일로 이 시간에? 사고 났다더니 몸은 어때? 아내는 전화를 급히 끊으며 물었다. 걱정스러운 말투였지만 눈은 내 안색보다 내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향해 있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의사가 했던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미수가 오늘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제 운전 그만하래. 허리랑 무릎이 못 버틴다고 하네. 아무래도 택시 면허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내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찻잔을 탁자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그만하다니?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아? 준호 장가 보낼 미천도 아직 안 모였고 소연이네 대출금도 좀 갚아주기로 했잖아. 나는 당황해서 아내를 바라봤다. 아니, 내 몸이 이렇다는데. 돈이 문제야? 나 이러다 정말 못 걷게 될지도 모른대. 그러자 아내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이제 돈은 누가 벌어? 당신 참 이기적이다. 평생 우리를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이제 와서 몸 좀 아프다고 손을 떼겠다고. 당신 면허값만 해도 그게 얼마인데. 그거 정리하면 당신 노후 자금으로 다 쓸 거 아냐? 우리 자식들은 어쩌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정미숙인가? 30년을 같이 산 내 아내인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대한 구멍이 심장에 뚫린 기분이었다. 나는 평생 이 여자를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길 위를 달렸다. 취객의 토사물을 닦아내고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참았던 건 오직 이 여자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돌아온 말이 이제 돈은 누가 벌어? 라니. 그때 방 안에서 듣고 있던 아들 준호가 나왔다. 아버지, 엄마 말이 맞아요. 지금 택시 그만두시면 어떡해요? 저 이번에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 아버지 면허 담보로 대출 좀 받으려고 계획 다 세워놨는데. 아버지가 참으셔야죠. 대한민국 아버지들 다 아프면서 이래요. 나는 아들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38. 내가 저 나이 땐 하루에 18시간씩 운전하며 이 녀석 분유값을 벌었다. 그런데 이놈은 자기 사업을 위해 아비의 병든 몸을 담보로 잡겠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다. 준호야, 너는 이 애비 몸이 걱정도 안 되냐? 걱정되죠. 그러니까 좋은 약 지어드릴게요. 일단 대출부터 받고 나서요.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까지 뜨거운 울분이 차올라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내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거실에서는 아내와 아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최 설계사한테 연락해봐. 아버지 명의로 된 보험이랑 면허권 어떻게든 우리 쪽으로 돌려놔야 해. 아버지가 마음 바꾸기 전에. 그래, 알았다. 내일 당장 오라고 하마. 나는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귀로 스며들었다. 40년 동안 운전대를 잡았던 내 손을 내려다봤다. 굳은 살이 박이고 마디가 굵어진 못생긴 내 손. 이 손으로 일궈온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의심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설마 얘네들 처음부터 나를 이렇게 생각했던 걸까? 내가 가져다 주는 돈이 아니면 나는 이 집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사람인 걸까? 밤은 깊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사고보다 무서운 건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사고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구나. 문득 책상 서류함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내가 개인 택시를 시작할 때부터 적어온 수입 기록과 가족들에게 들어간 돈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미수가, 준호야, 소연아. 너희는 오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슬픔도 분노도 아닌 차디찬 결심이었다. 평생 남을 위해 운전해온 인생이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직접 쥐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며칠 뒤 토요일 저녁이었다. 평소라면 각자 바쁘다며 얼굴 보기도 힘들던 자식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둘 집으로 모여들었다. 시집가서 연락도 뜸하던 딸 소연이까지 아이들을 떼어놓고 혼자 온 것을 보고 나는 직감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거실 테이블 위에는 평소 보지 못한 고급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고 부엌에서는 아내가 분주하게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공기는 평소보다 무겁고 끈적거렸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가 된 기분이었다. 아빠, 몸은 좀 어떠세요? 병원 다녀오셨다면서요. 소연이가 내 곁으로 다가와 살갑게 팔짱을 꼈다. 예전 같으면 이 살가움에 마음이 녹았겠지만 지금은 그 손길이 차갑게만 느껴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 화면만 응시했다. 화면 속에서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지만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내 온 신경은 거실을 감도는 이 기묘한 긴장감에 쏠려 있었다. 잠시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 버선발로 뛰어나가 문을 열었다. 어머, 최 설계사님. 어서 오세요. 마침 다들 모여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번지르르한 가방을 든 남자 최선우가 들어왔다. 그는 능숙한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고개를 숙였다. 45세라고 했던가. 아내와는 벌써 몇 년째 알고 지낸 사이라는데 나는 그 남자의 눈빛이 늘 마음에 걸렸다. 웃고는 있지만 눈동자는 쉼없이 집안 곳곳을 훑으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한 그 눈빛 말이다. 박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는 말씀 듣고 걱정 많이 했습니다. 최선우가 내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자식들도 자연스럽게 그의 주위로 둘러앉았다. 나만 홀로 떨어진 섬처럼 소파 구석에 남겨졌다. 속으로 생각했다. 저 남자가 우리 집 거실에 앉아 내 인생을 난도질하려 하는구나. 그런데 내 아내와 자식들은 저 남자의 칼날이 무디지 않기를 바라는 눈치군. 이게 내가 평생 일궈온 집의 풍경인가. 자, 다들 모였으니 본론으로 들어가죠. 아내 미숙이 찻잔을 돌리며 말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고 약간 떨리고 있었다.
당신도 알다시피 요즘 세상이 험하잖아. 당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좀 맞대봤어. 최 설계사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거든. 증여세도 아끼고 당신 노후도 보장받는 아주 똑똑한 방법이야. 최선우가 서류를 내 앞으로 밀어넣었다. 자산관리 및 상계 계약서라는 복잡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선생님, 지금 소유하고 계신 개인 택시 면허권이랑 이 아파트 명의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나중에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면 세금 폭탄 맞거든요. 면허권은 아드님 명의로 옮기고 아파트는 따님과 사모님 공동 명의로 해두면 건강보험료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선생님은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용돈 받으면서 편히 쉬시기만 하면 됩니다. 최선우의 말은 청산유수였다.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 준호가 거들었다. 아버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번에 사업 시작하는 거 아버지 면허권 담보로 잡으면 이자도 싸요. 그거 제가 잘 굴려서 아버지 용돈 한 달에 300씩 꼬박꼬박 드릴게요. 효도 좀 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딸 소연이도 한마디 보탰다. 맞아요, 아빠. 요즘 누가 죽을 때까지 명예 붙들고 있어요? 그러다 치매라도 오면 국가가 다 가져가요. 우리가 아빠 못 믿어서 그래요? 아빠를 위해서 그러는 거지. 저도 이번에 애들 학원비 때문에 대출 받아야 하는데 집 명의가 제 쪽으로 조금이라도 있으면 큰 도움이 되거든요. 나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글자들이 벌레처럼 꿈틀거리며 내 눈을 공격하는 것 같았다. 40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핸들을 잡으며 이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던가. 취객에게 멱살을 잡히고도 내 자식들 공부시켜야지 하며 꾹 참았던 그 세월들이 이 종이 한 장에 다 지워지고 있었다. 마음속으로 울음이 터져 나왔다. 너희는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왜 내 유산을 나누는 하이에나들처럼 구는 거니? 소연아, 내가 첫 돌 때 내 손가락을 꽉 쥐던 그 힘을 나는 아직도 기억하는데. 준호야, 내가 대학 합격했을 때 내 택시에 태우고 온 동네를 돌며 자랑하던 그날을 너는 잊었니? 나는 싫다. 내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짧고 묵직했다. 거실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 정적이 흘렀다. 아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뭐라고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가 당신 죽으라고 하는 거야? 다 당신 편하게 해주려는 거 아니야? 나를 위한 거라면 내 몸부터 걱정했어야지. 내가 병원에서 무슨 소리를 듣고 왔는지, 내 다리가 얼마나 떨리는지 물어본 놈이 여기 한 명이라도 있느냐? 너희는 지금 내 면허값이랑 이 집값이 궁금해서 모인 거잖아.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왔지만 무시했다. 최선우는 당황한 듯 헛기침을 하며 서류를 챙겼다. 박 선생님, 감정적으로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합리적? 당신한테나 합리적이겠지. 수수료 챙길 생각에 싱글벙글하는 당신 눈깔, 내 차에 탔던 사기꾼들이랑 똑같아.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 호통에 최선우는 황급히 자리를 떴다. 그가 나가자마자 아내와 자식들의 공격이 시작됐다. 아내는 소파 쿠션을 내던지며 소리를 질렀다. 이 영감탱이가 노망이 났나? 당신이 이 집에서 왕이라도 되는 줄 알아? 당신 번 돈, 우리가 알뜰살뜰 아껴서 이만큼 키워놓은 거야. 당신 혼자 잘나서 번 줄 아냐고. 아버지, 정말 실망입니다. 자식 앞길 막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제가 망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준호는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소연이는 아예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아빠 변했어. 진짜 무서워. 돈밖에 모르는 노인네가 됐어. 나는 거실 한복판에 덩그러니 서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것은 그동안 억지로 붙들고 있던 가족에 대한 신락 같은 기대였다. 속으로 생각했다. 아니야, 설마 꿈일 거야. 내일 아침이면 다시 웃으며 찌개를 끓여주겠지. 하지만 아내의 눈독 들인 시선과 자식들의 원망 섞인 말투는 이것이 지독한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내 방으로 들어와 문등을 껐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아내의 욕설과 소연이의 울음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40년 동안 나는 밖에서 욕을 먹고 집에 오면 쉴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 보니 나는 밖에서도 욕을 먹고 집에서도 천대받는 영원한 이방인이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내 인생의 마지막 승객이 이 배은망덕한 가족들이라면 나는 그들을 목적지가 아닌 낭떠러지로 데려가기 전에 차에서 내리게 할 것이다. 아니, 내가 먼저 차에서 내려 내 갈 길을 가야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아내와 자식들은 자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인지 문 밖으로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 나는 차가 없는 허전한 주차장을 지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오늘 내가 갈 곳은 은행이었다. 은행 창구에 앉아 40년 단골 계좌의 거래 내역을 뽑아달라고 했다. 창구 직원은 내 얼굴을 보더니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머, 박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런데 계좌 잔액이 많이 줄어든 건 알고 계시죠? 직원이 내민 서류를 보는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내가 매달 꼬박꼬박 입금했던 돈들, 사고를 대비해 모아두었던 비상금 계좌가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거액의 돈이 최선우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아내 정미숙의 계좌로 빠져나가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이럴 수가. 미숙아, 내가 어떻게 내 피 같은 돈을 저 사기꾼 놈한테 다 갖다 바친 거니? 준호 사업 자금이라더니 그게 다 저놈 주머니로 들어간 거였어? 내적 독백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나는 밖에서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며 벌었는데 너희는 내 등 뒤에서 파티를 열고 있었구나. 내가 사고가 나길 기다린 게 아니라 내가 쓸모 없어질 때를 기다려 빨대를 꽂고 있었던 거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챙겨 은행을 나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평생 택시만 굴렸지 법도 모르고 세상 물정도 몰랐다. 그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다. 10년 전 내 택시에 탔다가 인연이 닿아 형 동생 하며 지내온 김 변호사였다. 그는 은퇴 후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사무실 문을 열자 김 변호사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어이, 박형. 웬일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나는 말없이 가져온 서류들을 내밀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거 심각한데. 박형 사모님이랑 자식들이 박형 명의로 된 재산을 거의 다 빼돌리려고 판을 짜놨어. 특히 이 최선우라는 놈, 내가 좀 아는 놈인데 질이 아주 안 좋아. 보험 설계사를 빙자해서 노인들 재산 가로채는 놈으로 유명해. 김 변호사의 말을 듣는 내내 나는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다. 박형, 정신 차려. 지금 이대로 있으면 이 집도 뺏기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다행히 아직 개인 택시 면허권은 박형명이라 저놈들이 함부로 못 팔았지만 어제 그 계약서에 도장 찍었으면 정말 끝장날 뻔했어. 동생, 나 어떻게 해야 하나? 내 평생을 바친 가족들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김 변호사는 내 손을 꽉 잡았다. 박형, 이제 가족이 아니라 적이라고 생각해야 해. 냉정해져야 박형이 살아. 우선 박형이 몰래 관리하던 비상금이나 다른 재산은 없어. 저놈들이 모르는 거.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번뜩이는 것이 있었다.
40년 전 내가 첫 면허를 딸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작은 땅이 있었다. 지방 소도시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땅이라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잊고 지냈던 곳이다. 최근 그 근처가 개발된다는 소문을 듣긴 했지만 확인해 보지는 않았다. 있네. 선산 근처에 작은 땅 하나가 있어. 김 변호사의 눈이 반짝였다. 그거야. 그걸 지렛대로 삼아야 해. 그리고 박형,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일단 집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 다시 예전처럼 고분고분하게 굴면서 저놈들이 안심하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 우리가 반격할 시간을 벌 수 있어. 사무실을 나오는데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이제 연기자가 되어야 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앞에서 속으로는 칼을 갈면서 겉으로는 웃어야 하는 잔인한 연기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일부러 시장에 들러 아내가 좋아하는 족발을 샀다. 현관문을 열자 어제의 소동 때문인지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미수가 나왔어. 어제는 내가 좀 심했지? 몸이 아프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그랬나 봐. 여기 족발 사왔어. 같이 먹자. 방에서 나온 아내의 눈에 의심의 빛이 서렸다. 하지만 족발 봉투를 보더니 이내 표정을 풀었다. 정말이야? 당신 이제야 좀 말이 통하네. 그래, 우리가 다 당신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딴 뜻 있겠어? 아내는 얼른 족발을 꺼내 접시에 담았다. 준호와 소연이도 슬그머니 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다. 아버지 진작 그러시지. 저도 속상해서 잠 한숨 못 잤어요. 준호놈의 가증스러운 목소리에 구역질이 났지만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마음껏 먹어둬라. 너희가 먹는 이 고기가 내 살점인 줄도 모르고 좋다고 씹는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운전하는 택시가 어디로 가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다. 나는 식사를 마치고 내 방으로 들어와 낡은 일기장을 꺼냈다. 그리고 김 변호사가 일러준 대로 조용히 메모를 시작했다. 최선우가 보낸 문자 메시지, 아내의 수상한 외출 기록, 자식들의 돈 요구 사항들. 하나하나가 나중에 법정에서 나를 지켜줄 무기가 될 것이다. 며칠 뒤 나는 최선우를 몰래 만났다. 그는 내가 마음을 돌린 줄 알고 의기양양하게 나타났다. 박 선생님, 현명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여기 수정된 계약서입니다. 나는 그가 내민 서류를 훑어보는 척하며 물었다. 최 설계사, 그런데 내 면허권을 넘기면 정말 우리 준호 사업이 잘 될까? 그리고 내 아내한테 들어가는 배당금이라는 거, 그거 확실한 거지? 그럼요. 제가 누굽니까? 이미 수익 구조 다 짜놨습니다. 선생님은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만년필을 내밀었다. 나는 만년필을 잡으려다 일부러 손을 떨며 떨어뜨렸다. 어이쿠, 미안하네. 내가 손에 힘이 없어서. 그런데 최 설계사, 이 계약서 말고 내가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는데. 나는 품속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것은 김 변호사가 준비해준 이중 계약서였다. 겉보기엔 재산 증여를 확약하는 내용 같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모든 권한을 내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장치가 숨겨진 덫이었다. 이게 뭔가요? 최선우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아, 별거 아냐. 우리 집사람 모르게 내가 따로 챙겨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당신이 이거 좀 비밀리에 처리해주면 수수료는 섭섭지 않게 챙겨주지. 최선우의 눈에 탐욕의 빛이 서렸다. 그는 의심 없이 그 서류를 받아들었다. 사기꾼의 가장 큰 약점은 자신의 실력을 과신하고 더 큰 먹잇감을 눈앞에 두었을 때 눈이 멀어버린다는 것이다. 나는 그를 뒤로 하고 돌아섰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익숙한 도로 위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40년 동안 나는 손님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는 것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비행의 목적지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이 될 것이다. 내적 독백이 울려 퍼졌다. 영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40년 무사고 베테랑 기사 아니냐. 이번에도 사고 없이 이 지긋지긋한 배신의 굴레를 끊어내고 무사히 퇴근하는 거다. 집 거실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안에는 아직도 나를 잡아먹을 궁리만 하는 사냥꾼들이 도사리고 있겠지만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진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내가 발견한 것은 가족의 추악한 민낯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잠자고 있던 단단한 자아였다.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제 결전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다. 삐비비빅 소리가 마치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들렸다. 폭풍 전야의 정적이 흐르던 거실에 다시 가족들이 모였다. 이번에는 최선우 설계사까지 미리 와서 상전처럼 소파 상석에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도장을 찍기만 하면 되는 최종 계약서와 인감증명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아내 미숙은 평소보다 과하게 화장을 하고 나를 맞이했다. 그 모습이 마치 사냥감을 기다리는 늙은 여우 같아 소름이 돋았다. 여보, 당신 어제 말한 대로 마음 굳혔지? 최 설계사님이 당신 노후 연금도 아주 빵빵하게 설계해 오셨어. 이제 도장만 찍으면 당신은 이 지긋지긋한 택시 핸들 놓고 왕처럼 살 수 있는 거야. 미숙의 목소리는 간드러졌지만 그 눈빛은 내 손가락이 어디로 향하는지만 쫓고 있었다. 아들 준호는 옆에서 연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뗐다. 아버지, 저 오늘 계약금 넣어야 해요. 이거 처리되면 바로 대출 실행되는 거 확인했거든요. 이제 저도 사장 소리 좀 듣고 아버지 효도 좀 시켜드릴게요. 빨리 찍으시죠. 나는 천천히 식탁 의자에 앉았다. 무릎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다. 40년 동안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밟아대느라 다 닳아버린 내 연골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나는 탁자 위에 서류를 하나씩 넘겨보았다. 내 이름 박영춘, 세 글자가 적힌 이 서류들은 내 인생의 종지부를 찍으라는 부고장처럼 보였다. 속으로 생각했다. 영춘아, 저들의 얼굴을 봐라. 저게 내가 40년 동안 피땀 흘려 먹여 살린 가족들의 진짜 얼굴이다. 저 눈에 내가 보이니? 아니, 저들 눈에는 오직 내 이름으로 된 집과 면허권만 보일 뿐이다. 최 설계사, 이 서류대로라면 내가 사인하는 순간 내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군. 그렇지? 내 질문에 최선우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 선생님, 비운다는 건 더 큰 걸 채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모든 걸 공유하는 게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명의로 두시면 나중에 상속세만 엄청나게 나옵니다. 지금이 적기예요. 나는 헛웃음을 삼켰다. 그리고 품속에서 김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탁 소리나게 올려두었다. 이게 뭐야, 당신? 미숙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이건 말이다. 너희가 그동안 내 등 뒤에서 빼돌린 내 비상금과 보험금 내역서다. 그리고 최 설계사, 내가 내 아내와 짜고 내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으려 했던 정황이 담긴 고소장이지. 거실이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선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당황하며 서류를 가로채려 했지만 내가 먼저 그의 손을 쳐냈다. 어디서 감히 내 집에서 사기꾼 놈이 손을 놀려? 내 호통에 준호가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기라니요. 최 설계사님, 우리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도와줘? 내 놈 사업 자금이라며 빼간 돈이 벌써 2억이다.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알아? 최선우 이놈 해외 도박 사이트로 흘러들어간 걸 김 변호사가 다 확인했어. 이놈은 내 사업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을 통째로 말아먹으려고 빨대를 꽂은 거야.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미숙은 손을 떨며 내 소매를 붙잡았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선우 씨가 그럴 리 없어. 나한테 수익률 20% 보장해준다고. 그 20%가 내 주머니로 들어왔더냐? 아니, 내가 준 돈으로 이놈은 외제차를 바꾸고 명품 시계를 샀어. 너희는 지금 사기꾼한테 놀아나면서 정작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아온 이 애비를 산송장 취급한 거야. 나는 참아왔던 울분을 터뜨렸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40년 동안 길 위에서 삼켰던 모든 비굴함과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다. 마음속으로 소리쳤다. 아니야, 이건 꿈이어야 해. 내 아내가, 내 아들이 이렇게 멍청하고 잔인할 리 없어. 내가 잘못 본 거라고 말해줘, 제발. 하지만 최선우의 비열하게 일그러진 표정이 모든 것이 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최선우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가방을 챙겨 일어섰다. 박 선생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법대로 하시죠. 사모님이 직접 동의하고 도장 찍으신 거라 전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그가 도망치듯 현관으로 향할 때 나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생, 지금이야. 들어오게. 현관문이 열리며 김 변호사와 건장한 남자 2명이 들어왔다. 최선우는 그 자리에서 가로막혔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미숙과 자식들을 향해 돌아섰다. 너희는 오늘 내 가족이기를 포기했다. 나를 돈 벌어오는 기계로만 본 너희에게 나도 이제 가장 차가운 손님이 되어주마. 소연이가 울며 내 발치에 매달렸다. 아빠, 미안해. 난 정말 몰랐어. 오빠랑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한 거야. 아빠, 제발. 몰랐다고. 내 입으로 그랬지? 아빠는 돈밖에 모르는 노인네라고. 너희에게 나는 아빠가 아니라 그냥 언제든 털어먹을 수 있는 낡은 금고였을 뿐이야. 나는 소연이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다. 내 평생에 이렇게 차갑게 자식을 대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심장이 칼로 도려내지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며 버텼다. 속으로 반복해서 뇌까렸다. 약해지지 마라, 박영춘. 여기서 무너지면 너는 평생 저들의 노예로 살다 죽을 것이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독립선언이다. 나는 김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를 다시 내밀었다. 여기에 사인해라. 면허권은 이미 신탁 설정해놨다. 너희 누구도 손댈 수 없어. 그리고 이 아파트 명예 원래 내 것이었으니 다시 내 앞으로 돌려놓는다. 불만 있으면 법정에서 보자. 내가 40년 동안 택시 몰면서 만난 인맥이 너희 생각보다 넓다는 걸 잊지 마라. 미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넋이 나간 듯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나는 그들을 뒤로 하고 내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손이 덜덜 떨렸다. 가슴 속에서 거대한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시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온몸이 시리고 추웠다. 40년 인생의 결론이 이토록 처참할 줄은 몰랐다. 나는 어둠 속에서 내 굽은 손가락을 하나하나 만져보았다. 그래. 이제 정말 끝이다. 박영춘의 택시는 이제 승객을 태우지 않는다. 오직 나만을 위해 달릴 시간이다. 밤새 거실에서는 울음소리와 싸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나가지 않았다. 나는 내 인생의 가장 긴 터널을 막 통과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아니, 공기라고 할 것도 없었다. 나는 그 집에서 마치 유령처럼 지냈다. 아내 미숙은 내 눈치를 보며 살금살금 기어다녔고 큰 소리치던 준호는 어디론가 종적을 감췄다. 소연이도 한동안 전화를 걸어와 용서를 구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용서라는 것은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인데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 사라진 돈줄에 대한 아쉬움뿐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40년 세월이 묻은 짐치고는 단촐했다. 옷 몇 벌, 낡은 면도기, 그리고 내가 가장 아끼는 택시 무사고 표창장과 가족사진 한 장.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나와 미숙, 그리고 어린 자식들을 보며 나는 잠시 멈춰 섰다.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는 언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을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다 주지 못해서였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오냐오냐 키운 탓이었을까? 아니,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각자의 목적지로 향하는 타인이었는지도 모른다. 단지 내가 가족이라는 환상에 눈이 멀어 핸들을 놓지 못했을 뿐. 나는 사진을 다시 액자에 끼워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분한 택시 면허 대금의 일부를 봉투에 담아 그 옆에 놓았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잡이다. 이 돈으로 빚을 갚든 입에 풀칠을 하든 알아서 해라. 대신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만약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땐 정말 법대로 처리할 거다.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데 등 뒤에서 미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 정말 이렇게 갈 거야? 나이 70 다 돼서 혼자 어디 가서 어쩌려고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응? 그냥 여기서 살자. 내가 잘할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혼자 남겨질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을 지탱해줄 경제적 지주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공포. 나는 묵묵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니 내 은색 소나타가 마지막 빛을 내며 서 있었다. 이제 이 차도 곧 다른 주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나는 차에 올라타 마지막으로 핸들을 잡았다. 가죽이 다 벗겨진 핸들의 감촉이 손바닥에 착 감겼다. 고생 많았다, 친구야. 너도 이제 쉬어야지. 나는 차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어디로 갈지 정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목적지 없는 운전을 시작한 것이다. 내가 도착한 곳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지방의 작은 소도시였다. 산세가 수려하고 공기가 맑은 그곳에 나는 작은 컨테이너 집 한 채를 지었다. 김 변호사가 말했던 대로 그 주변 땅값이 조금 올라 남은 생을 보내기엔 충분한 자금이 마련되었다. 매일 아침 나는 알람 소리가 아닌 산새 소리에 눈을 뜬다. 허리와 무릎 통증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텃밭에 심은 상추와 고추에 물을 주고 마당 평상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내 하루의 시작이다. 처음 몇 달은 지독하게 외로웠다. 밤마다 거실에서 들려오던 TV 소리, 아내의 잔소리, 자식들의 웅성거림이 환청처럼 들려와 자다가 깨기도 했다. 그때마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독백했다. 영춘아, 괜찮다. 너는 지금 너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는 중이다. 남의 인생을 배달해 주느라 내 인생의 연료를 다 써버렸으니 이제는 천천히 내 속도대로 가면 된다. 어느 날은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낡은 택시 한 대를 보았다. 운전석에 앉은 기사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시원한 캔커피 하나를 건넸다. 기사님, 잠시 쉬었다 가세요. 길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기사가 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오늘 하루가 참 힘들었는데 큰 힘이 되네요. 그 웃음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내가 40년 동안 도로 위에서 찾고 싶었던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였다는 것을. 정작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에게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말. 이제 나는 더 이상 가족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자기들의 방식대로 삶을 살았고 나는 내 방식대로 그들을 사랑했을 뿐이다.
다만 그 사랑의 방향이 틀렸었다는 것을 이제야 인정할 뿐이다. 저녁 무렵 노을이 지는 산자락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나의 40년 운전은 헛되지 않았다. 그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평온함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 수 있게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진짜 퇴근을 했다. 인생이라는 길고 험한 도로를 무사고로 완주하고 비로소 나만의 안식처에 도착한 것이다. 내 인생의 엔진은 이제 요란한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저 잔잔하게 내 심장 박동에 맞춰 평화롭게 박동하고 있다. 내적 독백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참 잘 살았다, 영춘아. 이만하면 훌륭한 기사였다. 나는 평상 위에 누워 밤하늘에 하나둘 떠오르는 별들을 세어보았다. 내일은 장날이다. 시장에 가서 튼튼한 장화 하나를 사야겠다. 텃밭을 일구는 내 손에 묻은 흙이 핸들을 잡던 기름때보다 훨씬 따뜻하고 부드럽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여행이라고. 하지만 제가 40년 동안 핸들을 잡으며 배운 건 인생은 결국 퇴근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태우고 누군가의 목적지를 향해 숨가쁘게 달려갑니다. 가족이라는 승객을 위해 내 몸을 연료로 태우고 자식이라는 손님을 위해 내 청춘을 요금으로 지불하죠.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차에 가장 먼저 타야 할 승객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해가 지기 전 노을이 가장 아름답듯 우리의 인생도 퇴근길에 마주하는 그 평온함이 가장 찬란한 법이니까요. 저는 오늘 비로소 완벽한 퇴근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터기가 올라가는 소리에 가슴 졸이지 않습니다. 남이 정해준 목적지가 아니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핸들을 꺾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인생 택시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뒷좌석의 손님들 눈치만 보느라 당신의 목적지를 잊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당신도 당신만의 평온한 집으로 퇴근하시길 바랍니다.